어머니, 제발, 제발이요. 화장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은 54세 박미숙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치매로 인해 실수를 한 85세 시어머니 앞에서 그녀는 오늘도 바닥을 닦고 있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는 일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엄마, 또 냄새나. 진짜 못 살겠어. 방문을 쾅 닫으며 소리치는 건 고3 아들 준호였습니다. 입시 스트레스로 예민해진 아이는 할머니를 점점 피하기만 했어요. 이 순간 미숙 씨의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위로는 85세 치매 시어머니, 아래로는 19세 수험생 아들. 그 사이에서 자신은 도대체 누구인 걸까요? 여러분,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숨겨진 아픔에 관한 것입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미숙 씨가 마지막으로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진 것이 언제였을까요? 아마 기억조차 나지 않을 겁니다. 매일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시어머니의 기저귀를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가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밤 12시가 넘어서야 아들의 야식까지 챙겨주고 나서 잠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평소와 달랐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이 집이 어디냐며 집을 나가려 하셨거든요. 미숙 씨는 급하게 어머니를 붙잡았지만 그 모습을 본 준호가 엄마도 할머니처럼 미쳐가는 거 아냐? 라고 던진 한마디. 그 말이 미숙 씨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내가 정말 무너져가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박미숙 씨, 54세, 결혼 30년 차 전업주부입니다. 남편 박동수 씨는 중견기업 부장으로 매일 늦은 시간에 집에 돌아와요. 집안일은 당신이 알아서 하는 거 아니야? 라며 육아와 살림을 모두 미숙 씨에게 맡겨왔죠. 현재 이 집에는 4명이 살고 있습니다. 부부와 고3인 아들 준호, 그리고 2년 전부터 함께 살기 시작한 시어머니 박순자 씨가 그 주인공들이에요. 시어머니는 2년 전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혼자 살기 어려워지셨어요. 처음엔 건망증 정도였는데 1년 전부터 치매 증상 진단을 받으시고 증상이 급격히 나빠지셨습니다. 이제는 며느리인 미숙 씨도 가끔 못 알아보실 때가 있어요. 미숙아, 언제 왔니? 우리 며느리는 어디 갔어? 이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미숙 씨의 가슴은 먹먹해집니다. 30년을 한 가족으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낯선 사람 취급을 받으니까요. 더 힘든 건 아들 준호였어요. 한때는 할머니를 많이 따랐던 아이인데 치매 증상이 심해지면서 점점 할머니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또 내 방에 들어와서 이상한 소리에 공부에 집중이 안 돼. 할머니 냄새 때문에 친구들 집에 못 데려와. 창피해. 고3이라는 중요한 시기에 집안 분위기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미숙 씨는 늘 준호에게 미안한 마음이었어요. 그렇다고 시어머니를 모른 척할 수도 없고 매일 반복되는 일상은 이랬습니다. 새벽 5시 기상해서 시어머니 상태 확인, 아침 준비, 준호 도시락 싸주기, 시어머니 아침 식사 도움, 빨래와 청소, 점심 준비, 시어머니 낮잠 재우기, 저녁 준비, 준호 귀가 후 간식과 야식 챙기기. 이 모든 과정에서 시어머니는 하루에도 몇 번씩 화장실 실수를 하시고 갑자기 집을 나가시려 하시고 밤에 잠을 안 주무시기도 해요. 준호는 스트레스로 짜증만 늘고 남편은 그래도 우리 어머니인데 잘 해드려야지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미숙 씨가 가장 힘들어하는 건 자신만의 시간이 전혀 없다는 거였어요.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 시어머니가 미숙아, 어디 가니? 하고 부르시면 급하게 나와야 하거든요.
친구들과의 모임도 1년째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시어머니를 혼자 두고 갈 수가 없으니까요. 남편은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조금만 참아라고 하지만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 걸까요? 최근 들어 미숙 씨는 자주 어지럼증을 느끼고 밤에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아요.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거울을 보면 2년 사이 훨씬 늙어 보이는 자신의 모습에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내색은 누구에게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다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이죠. 30년 전 24세의 박미숙 씨는 꿈 많은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한 그녀는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며 자신만의 꿈을 키워가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내가 직접 책을 써보고 싶어. 연인이던 동수 씨에게 자주 했던 말이었죠. 그 시절 미숙 씨의 눈은 늘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새로운 원고를 읽을 때마다 설레었고 작가들과 만나 이야기하는 시간이 너무도 즐거웠어요. 결혼 후에도 처음엔 일을 계속하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요즘 며느리들은 다 일하잖아. 우리 미숙이도 하고 싶은 일 해라며 지지해 주셨어요. 그때의 시어머니는 참 다정하고 현명한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준호를 임신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어요. 입덧이 심해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출산 휴가를 앞두고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잠깐만 쉬는 거야. 애가 좀 크면 다시 일할 수 있어. 그때는 정말 그럴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이를 키우다 보니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밤잠을 설치는 일이 계속되고 아이가 아프기라도 하면 온 신경이 그쪽에 쏠렸거든요. 그래도 그 시절은 행복했어요. 작은 준호가 엄마라고 부르며 달려올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자를 무척 예뻐해 주셨고 미숙 씨가 힘들어할 때마다 내가 봐줄 테니까 잠깐 쉬고 와라며 배려해 주셨어요. 주말이면 온 가족이 함께 나들이를 다녔습니다. 준호를 유모차에 태우고 공원을 걸으며 미숙 씨는 이렇게 평범한 행복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준호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즈음 미숙 씨는 다시 일을 시작해 볼까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미숙아, 애가 초등학교 다닐 때가 가장 중요한 시기래. 엄마가 옆에서 잘 봐줘야 해. 물론 틀린 말씀은 아니었어요. 준호도 엄마가 집에 있기를 원했고 남편 역시 우리 살림살이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굳이 일 안 해도 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어요. 준호는 쑥쑥 자랐고 미숙 씨는 아이 교육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학원 픽업부터 시작해서 준호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해주려고 노력했어요.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참 좋았습니다. 우리 며느리만큼 착한 며느리가 또 있을까 하시며 늘 자랑해 주셨거든요. 명절 때 다른 며느리들이 모이면 미숙이는 정말 효부야. 나보다 더 잘해줘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 시절 미숙 씨는 자신의 선택에 만족했어요. 비록 어린 시절 꿈꿨던 일과는 멀어졌지만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자신의 모습이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나는 좋은 엄마, 좋은 며느리가 되었어. 그런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때만 해도 시어머니가 이렇게 되실 줄은, 자신이 이렇게 지쳐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미숙 씨는 자신의 모든 것을 가족을 위해 내어주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여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라고 믿으며 살아왔어요. 하지만 지금 그 모든 헌신과 사랑이 과연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요? 운명의 그날은 2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여보, 큰일 났어요.
아버님이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미숙 씨와 남편은 급하게 달려갔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평소 건강하셨던 시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온 가족이 충격에 빠졌어요. 특히 시어머니의 충격은 말로 다할 수 없었습니다. 50년을 함께한 남편을 하루아침에 잃은 상실감. 장례식장에서 나도 같이 데려가요 하며 오열하시는 모습을 보며 미숙 씨의 가슴도 미어질 것 같았어요. 장례를 치르고 난 후가 문제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혼자서는 도저히 생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셨거든요. 식사를 거르시고 약 드시는 것도 깜빡하시고 밤에는 여보를 부르며 돌아가신 시아버지를 찾아 헤매셨어요.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저희 집에서 같이 사시죠. 미숙 씨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남편의 형은 이미 미국으로 이민을 간 상태였고 결국 차남인 남편이 모셔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웠지만 그동안 자신을 아껴주신 시어머니를 혼자 둘 수는 없었습니다. 처음 몇 개월은 괜찮았어요. 시어머니가 슬픔에 잠겨 계시긴 했지만 일상생활은 혼자서 하실 수 있었거든요. 오히려 준호 돌봐주시는데 도움이 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1년이 지나면서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미수가 내가 돈을 어디에 뒀더라? 분명히 서랍에 넣어뒀는데 같은 질문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하시는 거예요. 처음엔 나이 드시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건망증인 줄 알았는데 점점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새벽 2시에 미숙 씨를 깨우시며 아침밥 차리라고 하시기도 하고 한겨울에 여름 옷을 입고 나가시려고 하시기도 했어요. 가스레인지에 빈 냄비를 올려놓고 잊어버려서 집에 연기가 가득 찬 적도 있었습니다. 어머니, 병원에 한번 가보시죠. 미숙 씨의 제안에 시어머니는 완강히 거부하셨어요. 나는 멀쩡해. 너희들이 나를 미치광이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 하지만 증상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미숙 씨를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대하시며 누구야? 우리 집에 왜 들어와 있어? 하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제야 남편도 심각성을 깨닫고 함께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결과는 초기 치매 증상. 의사 선생님은 말씀하셨어요. 남편분을 잃은 큰 충격이 발병을 앞당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증상이 점점 진행될 텐데 가족들의 세심한 케어가 필요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미숙 씨는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미 고3이 된 준호의 뒷바라지도 벅찬데 치매 환자까지 돌봐야 한다니. 더 큰 문제는 준호의 반응이었어요. 엄마, 할머니 때문에 집이 너무 시끄러워. 공부에 집중이 안 돼. 할머니가 밤에 이상한 소리 내서 잠을 못 잤어. 내일 모의고사인데 어떻게 해? 사춘기와 입시 스트레스가 겹친 준호는 할머니의 병을 이해하기보다는 자신에게 방해가 되는 존재로만 여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준호가 내뱉은 그 말. 엄마도 할머니처럼 미쳐가는 거 아냐? 미숙 씨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가 정말 무너져가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남편은 어떠했을까요? 어머니 병이니까 어쩔 수 없지. 당신이 좀 더 잘 챙겨줘 하며 모든 책임을 미숙 씨에게 떠넘겼습니다.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은 더욱 줄어들었어요. 결국 미숙 씨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루 24시간이 모자랐어요. 시어머니는 밤낮을 바뀌셔서 새벽에 활동하시려 하고 화장실 실수는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럴 때마다 침구와 옷가지를 빨아야 했죠. 가장 힘든 건 시어머니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실 때였어요. 당신 누구야? 우리 집에서 뭐해? 30년을 함께 살아온 며느리를 낯선 사람 취급하시는 순간들.
미숙 씨는 그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돌봄의 나날들. 미숙 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였으니까요. 그리고 과연 이 상황에서 누가 어떻게 미숙 씨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을까요? 2년이 흐른 지금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치매는 중기로 진행되었고, 이제는 기본적인 일상생활조차 혼자서는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어요. 어머니, 식사하세요. 나는 밥 안 먹을래. 배가 안 고파. 하루에 한 끼라도 제대로 드시게 하려면 1시간 이상을 씨름해야 합니다. 숟가락을 들고 한 숟가락씩 떠들이며 맛있다. 맛있어 하고 달래야 겨우 몇 숟가락 드세요. 목욕은 더욱 힘들었어요. 물을 무서워하시게 되어서 욕실에 들어가는 것부터 거부하시거든요. 싫어. 거기 나쁜 사람들이 있어. 어머니, 저예요. 며느리 미숙이에요. 깨끗하게 씻으시고 기분 좋아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미숙 씨를 밀어내며 울부짖으셨어요. 결국 억지로라도 씻겨드려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미숙 씨의 팔과 다리에는 핥히거나 꼬집힌 자국들이 늘어났습니다. 가장 힘든 건 밤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일몰증 후군으로 해가 지면 더욱 심한 증상을 보이셨습니다. 새벽 2시, 여보야, 하며 돌아가신 시아버지를 찾아 집안을 헤매시는 소리에 온 가족이 잠에서 깨어났어요. 할머니 또 시작이네. 준호가 베개로 머리를 감싸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숙 씨는 부랴부랴 일어나 시어머니를 달래야 했어요. 어머니, 밤이에요. 주무세요. 우리 남편 어디 갔어? 왜 안 와? 아버님은 잠깐 나가셨어요. 금방 오실 거예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매번 새롭게 알려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때마다 시어머니가 받을 충격을 생각하면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되면서 미숙 씨는 제대로 잠을 잘 수 없게 되었어요.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이 3, 4시간.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생겼고 체중은 8kg이나 빠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준호의 변화였어요. 엄마, 할머니 또 내 방에 들어와서 내 물건 건드렸어. 참고서가 다 엉망이야. 할머니 냄새 때문에 집에 친구들 못 데려와. 창피하다고.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 차라리 기숙사 있는 학교로 전학 갈래. 입시를 앞둔 예민한 시기에 집안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준호의 성적도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평소 상위권이던 아이가 중위권으로 내려앉으니 미숙 씨는 이중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준호가 그날 밤 던진 말. 엄마도 할머니처럼 미쳐가는 거 아냐? 그 말이 미숙 씨를 더욱 괴롭혔어요. 내가 정말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걸까? 내 행동이 이상해 보이는 건 아닐까? 하는 자기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태도는 어떠했을까요? 당신이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해봐. 다른 집 며느리들은 다 잘하던데. 어머니 상태가 이런데 준호 성적 관리는 제대로 안 하고 뭐해? 내가 돈 벌어오는 것도 힘든데 집안일까지 신경 쓸 수 없어. 모든 책임을 미숙 씨에게 떠넘기고 자신은 바깥일에만 신경 쓰겠다는 태도였어요. 주말에도 골프나 회식으로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미숙 씨가 나도 너무 힘들어라고 토로하면 다른 집 며느리들은 다 하는 일인데 왜 유독 당신만 힘들어해? 조금만 더 참아. 이런 반응이 돌아왔어요.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약속을 잡아도 시어머니 때문에 나갈 수가 없으니 자연스럽게 모임에서 소외되기 시작했어요. 미숙아, 너 요즘 왜 이래? 연락도 안 하고. 미안해. 집안 사정이 있어서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어차피 이해받을 수도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미숙 씨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2년 사이에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해 있었어요. 윤기 없는 머리카락, 움푹 들어간 눈, 야위어버린 볼. 한때 미인이네라는 말을 자주 들었던 자신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내가 정말 54세밖에 안 되나? 거울 속의 자신은 70세는 되어 보였어요. 건강 문제도 심각해졌습니다. 어지럼증이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오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도 더 자주 나타났어요. 어느 날은 계단을 오르다가 갑자기 숨이 차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갈 시간도 없었어요. 시어머니를 혼자 둘 수가 없으니까요. 어느 날 밤 시어머니가 또다시 화장실 실수를 하셨어요. 이미 하루에 3번째였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청소를 하던 미숙 씨는 갑자기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그 순간 미숙 씨는 자신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이런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을까요? 나는 과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상황은 누가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미숙 씨는 더욱 절망스러웠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같은 나날들. 과연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미숙 씨에게 희망의 빛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변화의 시작은 의외의 곳에서 왔습니다. 미숙 씨의 이웃, 같은 아파트 1층에 사는 김정순 씨였어요. 미숙 씨, 요즘 많이 힘드시죠? 어느 날 복도에서 마주친 정순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괜찮아요. 별일 없어요. 미숙 씨는 습관적으로 대답했지만 정순 씨의 눈빛은 달랐어요. 저도 시어머니 치매로 7년을 돌봤거든요. 혼자서는 정말 힘들죠. 그 한마디에 미숙 씨의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상황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정말 힘들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동네에 가족 돌봄 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혼자 끙끙 앓고 계시지 말고 한번 가보세요. 정순 씨가 건넨 것은 작은 리플릿이었습니다. 구가족 돌봄 지원센터. 미숙 씨는 그동안 이런 곳이 있다는 것조차 몰랐어요.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생각보다 많은 지원 제도가 있었습니다. 치매 환자를 위한 주간보호센터, 가족을 위한 상담 서비스, 심지어 잠깐이나마 돌봄을 대신해주는 서비스도 있었어요. 왜 진작 알아보지 못했을까? 미숙 씨는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혼자서만 끙끙 앓고 있었던 자신이 한심스러웠어요. 용기를 내어 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치매 환자를 돌보고 있는 가족인데요. 네, 많이 힘드시죠? 직접 오셔서 상담 받으시겠어요? 상담사의 따뜻한 목소리에 미숙 씨는 또다시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자신의 상황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니. 며칠 후 미숙 씨는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깐 준호에게 부탁하고 나온 거였어요. 어머니 상태가 어느 정도세요? 상담사 이영희 씨가 친근하게 물었습니다. 미숙 씨는 그동안 혼자 감당해왔던 모든 것들을 털어놓았어요. 하루 일과부터 시작해서 잠 못 이루는 밤들, 가족들의 무관심, 자신의 지친 몸과 마음까지.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아세요? 이런 상황에 계신 분들이 정말 많다는 걸요. 영희 씨가 보여준 자료에 미숙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전국적으로 50대 여성의 80%가 돌봄 부담을 겪고 있고 그중 30%는 우울증 증상을 보인다는 통계였어요. 저만 이런 게 아니었구나. 맞아요. 그런데 대부분 혼자서 끙끙 앓고 계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부끄럽다고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이런 서비스가 있는지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영희 씨는 미숙 씨에게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주간보호센터 이용. 주 3회, 하루 6시간씩 시어머니를 맡겨놓을 수 있어요. 둘째, 월 사회 돌봄 도우미 파견. 미숙 씨가 잠깐이라도 외출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거였어요. 셋째, 가족 상담 프로그램. 남편과 아들도 함께 참여해서 상황을 이해하고 함께 해결 방안을 찾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런 서비스들이 정말 있는 거예요? 물론이에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라 비용도 많이 들지 않아요. 그런데 왜 많은 분들이 모르실까요? 홍보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가족일은 가족이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 때문이에요. 영희 씨의 말을 들으며 미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걸요. 그런데 남편이 반대하면 어떻게 하죠? 남한테 의존하는 걸 싫어해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건 의존이 아니라 사회적 지원 시스템을 활용하는 거예요. 세금으로 만든 제도를 필요한 분들이 이용하는 건 당연한 권리거든요. 미숙 씨는 집에 돌아가서 남편과 아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로 우리 형편이 어려운가? 남편의 첫 반응은 역시 부정적이었어요. 아빠, 나도 찬성해. 요즘 엄마 너무 힘들어 보여. 그리고 할머니도 전문가들이 돌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의외로 준호가 엄마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동안 엄마만 너무 고생했어. 이제는 좀 도움을 받자. 그리고 미안해, 엄마. 그때 할머니처럼 미쳐간다고 말한 거. 정말 미안해. 아들의 사과에 미숙 씨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동안 할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엄마를 걱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미숙 씨는 인터넷으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놀랍게도 선진국에서는 이미 돌봄을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었어요. 한국도 점점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아직 인식의 변화가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왜 그동안 혼자서만 끙끙 앓고 있었을까? 미숙 씨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수많은 여성들이 있다는 것도요. 드디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미숙 씨는 용기를 내어 첫 번째 걸음을 내디뎠어요. 주간보호센터 등록일. 시어머니를 센터에 모시고 가는 미숙 씨의 가슴은 떨렸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시고 재미있게 지내세요. 여기가 어디야? 나는 집에 가고 싶어. 시어머니는 처음엔 낯선 환경을 거부하셨어요. 하지만 센터의 전문 요양보호사들은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제가 은정이라고 해요. 어머님 같은 분들을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 착한 아가씨네. 네, 여기서 옛날 노래도 부르고 맛있는 간식도 드세요. 어머님 같은 연배분들이 많이 계세요. 놀랍게도 시어머니는 점점 센터 생활에 적응해 가셨어요. 전문가들이 치매 환자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계시니 미숙 씨가 집에서 씨름하던 것들이 훨씬 수월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센터에서 시어머니를 돌봐주시는 동안 미숙 씨는 2년 만에 처음으로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첫날 미숙 씨는 그냥 집에서 조용히 커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아무도 미숙아하고 부르지 않는 조용한 시간. 너무도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미숙 씨에게는 꿈만 같았어요. 둘째 날에는 오랜만에 미용실에 갔습니다. 손님, 언제 파마하셨어요? 머리가 많이 상했네요. 1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미숙 씨는 새삼 놀랐어요. 정말 너무 방치하고 살았구나. 머리를 자르고 염색을 하고 나니 10살은 젊어 보였어요. 길에서 마주친 이웃이 미숙 씨 맞아요? 하고 놀랄 정도였습니다. 셋째 날에는 2년 만에 처음으로 병원에 갔습니다. 그동안 미뤄왔던 건강검진을 받으니 스트레스로 인한 혈압 상승과 수면 부족이 확인되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치료받을 시간이 생겼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준호의 반응이었어요. 엄마, 완전 달라졌네. 이렇게 젊어 보이는 엄마는 처음 봐. 할머니가 센터에 계시니까 집이 훨씬 조용해졌어. 공부도 잘 돼. 그리고 엄마가 웃는 모습을 오랜만에 봐서 좋아. 센터의 가족 상담 프로그램에도 참여했습니다. 처음엔 남편이 그런 데까지 갈 필요 있나며 주저했지만 미숙 씨의 강력한 요청에 결국 함께 가게 되었어요. 상담사는 돌봄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돌봄은 한 사람의 희생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나누어야 하는 책임이에요. 그동안 아내 혼자서 너무 많은 부담을 감당하게 했군요. 남편이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아빠도 할머니 돌봄에 참여해야죠. 주말에는 아빠가 할머니를 봐주시고 엄마가 쉴 수 있게 해주세요. 준호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냈어요. 상담을 받으면서 미숙 씨 가족은 새로운 규칙들을 만들었습니다. 주간보호센터는 주 3회 이용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가족들이 역할을 나누기로 했어요. 남편은 주말 오전에 시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준호는 평일 저녁에 할머니와 대화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미숙 씨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을 갖기로 했어요. 이제야 사람 사는 것 같아요. 미숙 씨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밝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센터에서 만난 다른 돌봄 가족들과도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위로를 나누게 되었어요. 자신만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니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우리 모두 힘내요. 혼자가 아니에요. 돌봄 가족 모임에서 미숙 씨는 다른 분들에게 용기를 전해주는 역할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변화는 시어머니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센터에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받으시면서 증상 진행이 많이 늦춰진 거예요. 며느리야, 고생 많았구나. 어느 날 시어머니가 맑은 정신으로 미숙 씨에게 말씀하셨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내가 병들어서 너만 고생시켰지. 미안하다. 그 순간 미숙 씨는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그동안의 모든 힘듦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미숙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주간보호센터에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며 증상이 안정되었어요.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적절한 치료와 케어를 받으시니 집에서보다 훨씬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준호는 성적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집안 분위기가 안정되니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거죠. 엄마, 대학 가면 사회복지학과 가서 할머니 같은 분들 도와주는 일하고 싶어? 아들의 말에 미숙 씨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어려운 상황이 오히려 아이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준 것 같았습니다. 남편도 달라졌습니다. 주말에는 시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평일에도 퇴근 후 돌봄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당신만 고생시켜서 미안했어. 이제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겠어.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미숙 씨 자신에게서 나타났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미숙 씨는 동네 도서관에서 독서 모임에 참여하고 있어요. 30년 만에 다시 책을 읽는 시간을 갖게 된 거죠. 언젠가는 내가 직접 책을 써보고 싶어. 젊은 시절의 꿈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돌봄 가족들의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를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요일에는 요가 수업을 듣고 있어요. 그동안 방치했던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시간입니다. 어지럼증과 심장 두근거림 증상도 많이 좋아졌어요. 거울을 보니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표정도 밝아지고 자신감도 생겼어요. 미용실에서 만난 단골 손님들이 모두 미숙 씨의 변화에 놀라워했어요. 더 중요한 건 미숙 씨가 이제 다른 돌봄 가족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센터에서 신규 가족들의 멘토 역할을 맡아 자신이 겪었던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처음엔 저도 혼자 다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도움을 요청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권리이자 더 나은 돌봄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거든요. 미숙 씨의 이야기를 들은 새로운 돌봄 가족들은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지금도 전국에는 미숙 씨와 같은 상황에 처한 수많은 여성들이 있어요. 50대 돌봄 여성의 80%가 우울감을 호소하고 그중 상당수가 혼자서 모든 부담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어요. 사회적 돌봄 시스템이 점점 확충되고 있고 무엇보다 인식이 변화하고 있거든요. 돌봄은 더 이상 한 사람의 희생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과 사회가 함께 나누어야 할 책임이에요. 혼자서 끙끙 앓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미숙 씨는 지금도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오늘도 시어머니는 센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고 준호는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며 미숙 씨는 자신만의 새로운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주변에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도움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돌봄, 이제는 혼자가 아닌 함께 해나가는 것입니다. 미숙 씨의 용기가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